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작년 연말에 이걸 읽었어요. 예, 근데 그 1년 됐네요. 여기 정자 작가가 여기 인천 중구에 오셔가지고 한국 근대문학관에서 이걸 또 저기 발표를 하신다는데 보이죠? 제가 예, 서명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날짜가 5월 21일이에요. 꽤 오래전이죠. 어? 근데 이 책이 최초에는 그 유시민 작가가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또 금년 6월쯤에는 저기 이 문 대통령이 이분을 또 초청해 가지고 거기 평야책방인가요? 거기에서 또 소개하는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하는데 거기는 또 이 저기 뭐야 이 무료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분 한번 이렇게 모시려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말이, 초청,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최소한도 100만 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때 이제 그 한국 근대문학관에서,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책이, 이분이 최초에 1990년대에 빨치산의 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로 이제 작가로 등단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금서로 지정이 됐어요. 응?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풀렸는데 그 아버지가 빨치산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본.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긴 한데 그런 피해에 대한 얘기보다도 아버지가 빨치산을 거치면서 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하여튼 모든 것이 가족보다도 이웃이 먼저랄까요? 그럴 정도로 이 아버지가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치산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아주 재밌어요. 그 소설이 장례 기간 동안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기간에 이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들에 대한 아버지하고 관계 또 자기하고의 아버지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읽어보실 만합니다. 진짜 좋은 책 선정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만난 지가 한 5년 넘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 대표님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오는 사람들은 얼굴을 꼭 보여주라.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애자일 전략 소개하시는 거 보면, 이제 저도 편독을 하지만, 유 대표님도 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편독을 한다 할까? 또 IT를 하는데 편독을 한다 할까? 근데 좀 그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또 마케팅을 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순자 회장님 부탁드릴까요? 잘 안 보입니다. 말씀하시죠. 보인다. 자신 있게 살아라. 고맙습니다. 이 긍정이 아이콘이신데
그게 또 거기다 자신 있게 살도록 이렇게 멋진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20분 됐습니다. 고 원장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김경천 장군의
이 책은 제가 처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아주 너무 감동입니다. 꼭 한번 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김광석 가수님이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김광석 님이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자기소개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날 8시부터 8시 반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읽은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추천된 책을 저도 가끔 또 이렇게 읽고 그러거든요. 어, 계속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발표하고 우리 김동현 선생님은 책을 안 읽으셨다고 처음부터 강조를 하셔서 맨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하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 각자 도사사야라고 하는 책이에요. 송병기 씨가 쓴 책이고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이런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는 이렇게 됐고 이 책 표지에 이게 주사위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주사위라고 하는 것은 이 그게 어떤 룰이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주사위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책 갈피에다가 존엄한 돌봄과 임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 생애 말기 돌봄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 도생 혹은 각자 도사한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면은 이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도사, 각자 알아서 죽는다. 이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존엄한 죽음은 불평등하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존엄한 죽음은 불평등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화장장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 후 열흘이 지나도 고인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 다음에는 다사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이면 30만 이상이 죽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70만 정도가 죽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 70만 명이 죽으면은 방금 그 일본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현대인이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는 마치 주사의 노래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화, 질병, 돌봄, 죽음이 일상이 들이닥치면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하는 주사위를 던진다 그럽니다. 최대한 천천히 늙기를, 덜 아프기를, 깔끔하게 죽기를, 착하고 경제력도 같은 가족이 돌보기를, 다정하고 친절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기를, 헌신적인 간병인을 만나기를, 이런 식으로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이 안에 꼭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대로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멈출 수 없고 진통제가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또 통증이 엄청 심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확률보다는 없을 확률이 더 많고, 그래서 또 일이 많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지도 않고, 처우가 좋지 않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섬세하게 돌봐줄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존엄한 죽음보다는 애로운 죽음에 가까운 게 우리 현실이다. 근데 이런 존엄한 죽음 문제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됐거든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죽은 사람이 23만 명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 그리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은 4만 명, 17.4% 정도.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 2004, 5년부터 이렇게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2008년에서 병원에서 죽은 게 63.7%, 재택사는 2.4% 떨어지고 2020년에는 75.6%.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 3명은 병원에서 죽는다. 10명 중에 8명은 병원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양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래서 노인부양을 집에서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급성기 병원도 한두 달 정도 입원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요양병원을 새로 이렇게 좀 설립 자체를 완화했죠. 그런데 요양병원에도 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근데 요양병원이 병원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간병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어가지고 간병인 비용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간병인을 요양보호사가 대체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2000년에 13곳이던 게 2019년에 1,500곳. 지금 검색하니까 1,500이 또 안 되더라고요. 요양원도 2008년에 1,700곳이 2019년에 5,300곳.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요양 관련 업체의 난립 속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0명을 돌보는 요양원이 나온다. 근데 법상 요양보호사 1명은
2.5명의 환자를 돌보도록 돼 있어요. 이제 요양원 제가 시설장을 할 때 보면은 이제 29인 시설에 요양보호사가 12명을 채용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의 환자를 한 명이 하는 걸로 맞죠. 근데 12명이 이 3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12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4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30명이 4명을 근무하면은 7.5명을 하거든요. 근데 야간에는 그 4명 근무 중에 2명은 또 휴가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이 7.5명이 아니라 15명을 근무를 한다는 거죠. 또 간호사 한 명이 40명을 관리한다. 이런 요양병원도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니까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환경에서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명명되는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력이 약하거나 부양자가 없거나 국가 재정을 악화신 인구가 의존적인 노인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인만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나요? 엠포 시대의 청년들은 의존적이지 않는가요? 지금 30이 넘어도 캥거루족으로 이래서 부모 밑에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스피스, 콧줄, 안락사, 무용고대 죽음, 웰당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호스피스 확대하고 왕진 제도가 있어야 되고 간병급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송병기 씨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 인류학자라고 얘기하고 파리대학교 병원 의료윤리센터와 서울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한국일보에 이 요양병원 얘기가 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도된 거 보면은 이렇게 치아 다 썩고 온몸 꽁꽁 묶인 요양병원, 병 얻어오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끌어내는 이런 이제 얘기를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자 도사사회 이것에 대한 이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또 국가의 문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공유를 마치고요. 네, 하여튼 어르신 요양원 입소하면은 구속 동의서라는 걸 이 전부 다 사인을 받아요. 이제 형식인데 어르신을 이렇게 그 팔을 묶는다든지
몸을 묶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이르면 다시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사인을 했는데 어르신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다시 확인을 합니다. 라고 해서 저녁에 잠잘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묶는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 본인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치매 환자들이 진짜 변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저 콧줄 얘기했죠.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밥을 먹여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밥을 먹여주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콧줄에다 해서 영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이것도 이제 송병기 씨는 합리적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다 지적한 거였거든요. 한번 각자 도사 사이를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웰다잉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절절히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그 공유할 때 이렇게 이제 각자 도사사에 송병기 씨가 쓴 책입니다. 예. 어, 네, 맞습니다. 예, 사랑해. 애자 1, 네, 전략. 애자 1 전략.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네, 김동현 선생님, 어, 클로징 멘트 듣고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금요 독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